내년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반도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 주가의 찐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요즘에 증시 이제 투자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대표님은? 지금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 베어 마켓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그걸 계속 이제 하루 단위로 또 주간 단위로 추적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제 첫 질문이 베어 마켓 랠리. 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및 이제 현재 한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좀 점검 함께 같이 해주신다면. 차트를 통해서 일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더 일단 중요하니까요. 네. 미국 시장을 먼저 볼 건데요. 이제 S&P 500이 일단 미국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지수기 때문에 S&P 500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연봉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 3월부터 작년까지 13년 대세 상승이었고요. 14년째 상승하려다가 1월부터 지금 조정이 세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대세 상승이 저는 끝났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2008년도 이제 바닥 이후에 13년 동안 대세 상승을 했는데 그 대세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상향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000에서 1500 갈 때 이 공간이 굉장히 크고 3000에서 3500, 500포인트, 같은 500포인트지만 폭이 작잖아요. 폭이 다르네요. 왜 그러냐면 1000에서 1500 갈 때는 50% 올라간 거기 때문에 폭이 큰 거고, 그러면 3000에서는 4500 가야 50%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비율로 이제 표현한 차트가 이제 로그 차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장기 차트 분석은 로그 차트로 해야 되는데, 이 장기 차트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앞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이 오기 직전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그 당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전 세계에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으로 이렇게 버블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앞에는 트렌드를 러프하게 이제 그려보면 이런 트렌드로 이렇게 이런 트렌드 안에서 움직였다가 여기서 가파라진 트렌드를 볼 수 있고, 그렇게 가파라지고 나서 꺾인 거죠. 그래서 장기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가파라지면 그게 추세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나왔고 지금 꺾였는데, 이 앞에서 대세 상승을 13년 동안 할 때는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연준에서 유동성을 풀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요. 돈을 풀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하고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꺾인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한 번 더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지금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나스닥으로 보면 S&P 500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S&P 500은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 일봉을 보면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S&P 500은 직전에 이 8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하락분에 61.8%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등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절반 이상, 특히 61.8% 이상 올라가면 그래도 반등의 힘이 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또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이후 하락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보면, 자,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지금 50%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S&P 500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스닥이 왜 이렇게 약하느냐? 결국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세 상승에서 그만큼 버블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이 더 심했고,
하락이 더 심했는데 만약에 이게 찐바닥이라면 네. 반등이 그만큼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한 비율만 되더라도 폭이 되게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비율이 하락은 더 큰데 반등 비율이 더 작은 거죠. 네. 그에 따라서 폭도 적고 그 얘기는 찐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한 번은 저점 테스트를 이 반등이 끝나고 나서 네. 저점 테스트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뭐 그리 좋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네요. 나스닥을 봤을 때는. 그렇죠. 나스닥을 봤을 때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결국 재차 하락 한 번은 최소한 하락 한 번은 나오는 거고 그 하락이 힘이 강하면 계속 하락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한국 증시는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왔냐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략 최근 저점에서 최근 고점까지 한 17%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대세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대세하락 중간에 반등이 있었을 때 23% 이상의 반등이 나온 적이 있어요. 20%대 반등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대의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상승이 아니라 이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렇게 주봉에서 노란색 선 20주 이평이 계속 저항이었습니다. 계속 저항받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돌파했다라는 점이 그나마 기존의 반등과는 다른 그런 반등이긴 한데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러프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네. 또는 더 정교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었다는 거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올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가 지지가 되면 그러면 지지가 되고 다시 세게 올라가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승의 기술적 반등인데 현재까지는 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국엔 이게 끝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떠나서 결국엔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올 텐데 그때 이 선이 깨지지 않고 이 선이 지켜지고 다시 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상승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타임에 지금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좀 사면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 랠리의 약간 7, 8분응선?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은 코스피를 보면은 일봉 차트나 아니면 뭐 분봉에서 이제 중기 분봉 차트상 명확한 고점 패턴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에 저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 10월 13일에 저점을 한번 더 찍으면서 코스피가 작은 이중바닥 패턴을 W 패턴을 만들면서 21선을 올라타고 명확하게 베어마켓 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돌릴 때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시작될 거야라는 가능성이 생겼고 21선을 올라타고 그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명확한 베어마켓 랠리 시작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봉이나 중기 분봉상 고점 패턴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여기서 고점 패턴이 한번 중기 분봉상 고점 패턴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은 명확한 고점 패턴이 없었고 계속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고 당분간 명확한 고점 패턴이 확인되기 전까지 베어마켓 랠리를 인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단기 조정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 그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 일봉상 또 중기 분봉상 30분봉이나 60분봉 파동을 봤을 때 명확한 고점 패턴이 없이 그냥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의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다시 한번 2500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은 상승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2500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고점 패턴, M 패턴이나 해쇼리나 또는 지금 상태에서 나오긴 어렵지만 세기형이나 이런 대표적인 고점 패턴이 나오면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주봉을 보시면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다는 거를 깔끔하게 주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또 갭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를 갭으로 깨면서 급락이 쫙 나왔기 때문에 그 지지 받았던 자리와 그 갭이 저항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 영역의 하단까지만 갈지 상단까지 갈지는 그거는 미리 예단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서 한 번은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항 영역을 미리 체크를 해놓고 근처로 갔을 때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증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시고 그렇죠. 그게 간다면 2,600 정도일 것이다. 만약 그때 좀 부딪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익절을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2,600까지 반드시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그렸던 그 영역, 요 영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강한 섹터랑 약한 섹터는 어디였었죠? 가장 강한 섹터는 지난 우리 지수를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은 7월 4일 저점 찍고 지수가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반등인데 7월 초 저점 찍고 지금까지 가장 강한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고 2차 전지 섹터는 저점을 안 깨고 지수랑 비교를 단순히 하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명확하게 시장 주도 섹터고 제가 지난 처음 여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왔을 때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하고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하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그럼 약한 섹터는요? 가장 약한 섹터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가장 약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 보면은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바이오 종목들이 낙폭 과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연속성이 잘 없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형주 2차 전지 섹터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가 2차 전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죠.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7월 4일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안에 이제 소파동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한 파동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그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얘가 기존의 사상 최고가이자 상장 첫날 고가 자리가 여기인데 그 부분을 살짝 경신하고 지금 거기서 공방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면서 저항 부근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갈 만큼 갔고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장 첫날의 이 거래량과 지금 상장 첫날의 거래량을 눈으로 표시를 하면 이만큼입니다. 여기고 지금 거래량은 이만큼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긴 하지만 가장 강한 섹터의 대장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작은 조정이 나올지 또는 이런 큰 조정이 나올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는 대형주 중에서 적극 매수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가지신 분들은 좀 익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자. 그렇죠. 네. 요 금요일도 보면은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경신을 했는데 경신을 하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항상 보시면 이게 만약에 여기 이 신고가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 앞에 신고가 자리인데 여기서 그 밑에서 그 부근에서 이렇게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를 했으면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돌파하면서 며칠이라도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 보시면 경신을 한 날이 여기고 그 다음날 도찌가 나오면서 경신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고점 가능성 신호 도찌가 나오고 바로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이틀간 조정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명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고점은 경신을 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고 나서 더 가는 패턴이 아니라 신고가를 내고 나서 조정을 받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승한 만큼 상승한 그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갔고 이 앞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LG화학 볼까요? 네,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약한 흐름입니다. LG 엔솔이 급등을 하고 나니까 뒤늦게 이렇게 뒤따라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갔는데 바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큰 흐름을 항상 볼 때는 월봉, 주봉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맞물리는 자리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저항이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부딪히고 세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왔고 깨지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인데 그걸 이제 일봉으로 그 자리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일봉상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 고점이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양봉의 종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 개파락했기 때문에 개파락한 시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관점에서 보면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그대로 쭉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 영역이 여기가 아까 주봉상으로 강한 저항이 윗선이 되는 거고 일봉상 강한 저항 영역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얘도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대장인 LG 엔솔이 매물 소화 과정을 이쁘게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얘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75만 원 그리고 그때 고점 76만 원이죠. 75만 원, 76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되는 거고요. 아직 시장의 베어마켓 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1선이 여기 있고 여기가 지지받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근으로 눌릴 때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기 대응은 이 부근에서는 단기 매수를 노릴 수 있고 이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로 단기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삼성 SDI는요? 삼성 SDI의 이제 주봉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빠졌죠. 그리고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빠지는 트랩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상 최고가가 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을 세게 했잖아요. 급락이 세게 나오기 직전에 이제 고점이잖아요. 네, 거기 부근에서 일단 부딪힌 건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와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외봉 강하게 올라오고 외봉 조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단기 상승 흐름이 살아있고 2차전지가 주도 섹터고 여기서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항상 의미 있는 강한 상승 이후에 첫 조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릴 수 있는데 물론 여기가 조정이 아주 깔끔하게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를 딱 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강한 상승의 첫 눌림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게 정말 힘이 있고 그러면 2차전지 전체로도 힘이 있다라고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2등주로 움직인 SDI가 그만큼 세게 움직인다는 건 2차전지의 전체적인 힘이 좋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 왔을 때가 마침 LG 엔솔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이제 부딪힐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부딪힌 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하게 상승하고 첫 번째 조정은 안심하고 매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매수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이 나오면서 이중 고점의 형태로 조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정보다는 좀 매수하는 것이 편치 않은 거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매수했을 때 수익 내고 나올 확률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윗골을 길게 만들고 다음날 장대음봉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21선이 우상향 중에 앞에 올라온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빠지다가도 올라온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차적으로는 얘가 올라갈 때 11선 언저리에서 올라갔어요. 지지를 받고. 반대로 11선이 우하향하면서 11선 언저리 가면은 장중이라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하향 중인 11선 부근으로 반등할 때 단기적인 1차 비중 축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부딪히고 세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딪힌 자리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부근, 그 부근으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전량 청산 자리, 그래서 1차 청산, 2차 청산 자리를
보고 시장과 함께 보면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죠. 저항선에 부딪혔을 때 전량 매도인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제가 여기서 전량 청산하라고 하긴 뭐한데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최소한 뭐 1개월 이내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량 청산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대표님께서 투자하신 스타일이 그렇죠.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아닙니다.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투자하신 분이었죠? 저는 이제 단기 성향이고 그렇죠. 저한테 장기는 네. 2, 3개월이 저한테는 장기죠.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이제 자기에게 또 맞는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이제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 이쪽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네. 투자하신 분이라는 그렇죠. 거 예.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자, SK 이노베이션은요? SK 이노베이션은 이 2차전지 대형주 4인방이잖아요. 네. 4인방 중에 꼴찌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꼴찌 종목이 1등이 가고 2등이 가고 3등이 가고 꼴찌 종목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 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상승할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 반등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4등으로 움직였고요. 네. 이번에도 4등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등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은 저항에서 반드시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꼴등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에 부딪혔을 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주봉을 보면 SK이노베이션에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주봉 차트인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첫 돌파 이후 처음 내려오니까 거기서 지지가 나고 또 급등이 나왔었고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지 시도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개파락으로 깨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고요. 일봉에서 보면 여기가 강한 저항입니다. 네. 주봉상 아까 그었던 선을 일봉상 그려보면 대략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그래서 이 부근으로 왔을 때 양봉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만약에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면은 당연히 얘도 뒤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만약에 베어 마켓 랠리로 끝나고 결국 조정이 받을 때 얘는 그러니까 더 약한 움직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다시 혹시라도 올라온다면 네.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을 들고 있다면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하고 이왕이면 1등주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뜨겁긴 하지만 여전히 시총 1위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랑 이제 2위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요즘 많이 샀다면서요. 네, 그걸 한번 시장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저점을 찍고 9월 30일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매수,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인데 9월 29일부터 빨간색 계속 연속 꾸준히 순매수 샀네요. 꾸준히 샀죠. 시장을 꾸준히 샀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15일, 17일 이렇게 두 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도 외국인이 계속 사면 당분간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연속으로 나오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왜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시장 외국인 매수를 보여드렸냐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도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난히 좋아서 매수를 한 거냐 아니면 그냥 한국 시장을 매수하는데 삼성전자가 시총이 크니까 그래서 매수한 거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투자 의견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긍정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시장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는데 시장을 팔면서 또 삼성전자를 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정말 하락이 심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요.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었고 하락의 반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추격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들도 삼성전자를 이 8만 원대, 9만 원대 많이 샀는데 그 매물 소화가 지금 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엄청난 이제 해고하고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반도체 경기가 네. 빠르게 회복될 수는 없겠죠. 네. 회복이 이제 느릴 거라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의 찐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요 앞에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요렇게 있었고, 여기 있었고, 그리고 또 요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보면은 과거의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가 여기입니다. 2020년 1월 이제 팬데믹 나오기 전이죠. 여기가 사상 최고가인데, 그 사상 최고가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떠 있죠. 그렇죠. 갭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네. 앞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갭을 돌파하면서 갭을 만들었고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절묘하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나요? 갭을 만들고 떨어졌죠. 깨지면서 급락하고 거기가 저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갭은 갭으로 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갭이 중요한 지지 저항의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강력한 저항인 거죠, 현재.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려면, 상승 전환하려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다가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더 좋은 거는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지다가도 올라가고 또 빠지다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매물 소화를 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네.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때 삼성전자는 이제 상승,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구나,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구나,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를 돌파해야 상승으로 보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돌파해도 또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건데, 그럼 대표님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바닥 만드는 과정을, 최소한 바닥 만드는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만전자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시.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돌파는 일단 어렵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너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예언을 바라세요. 예측을 넘어서 예단하고 예언하고 싶어 하는데, 주식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측은 하되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항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까요? 아니면 이거 뚫고 올라갈까요? 사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고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확률상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 조정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줄였던 걸 그때 다시 사도 된다는 거죠. 야, 이 영상 내일 올라가는데 이거 확 돌파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그러네요. 그렇지만 확률상 돌파하고 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요. 하이닉스는 지난 그 10월 14일 금요일부터 명확하게 시장이나 다른 대형주 대비 약한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10월 14일부터 얘는 부딪히는 윗꼬리 만들고 음봉이 나왔잖아요. 도찌가 나왔는데 음봉이 됐는데, 그날부터 시장보다 약한 모습이 나오더니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찔끔 올라가더니 강하게 빠지고, 시장이 세게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갔지만 또 저항해서 강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시장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마트 머니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년 뭐 반도체 업황을 보고 어떤 구조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스마트머니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굉장히 약한 모습. 지금 거래량도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9월 말 이후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올라올 때마다 세게 빠지는데,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 파란색 거래량이 많잖아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 시 거래량이 많고, 상승 시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 시엔 거래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는 약하고 기회만 되면 매도하려는 그런 메이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일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큰 글로벌 자금, 스마트 머니, 핫머니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SK 하이닉스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펀더멘탈상 또는
차트상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 좀 사면 좋을까요? 지금 뭐 증시가 사실은 좀 300포인트면 짧은 시간에 많이 반등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지난 7월 그리고 9월 이렇게 바닥이 있었는데 7월 바닥 이후로 지금 계속 강한 게 2차전지 섹터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가장 강하고 이 반등이 어쨌든 지금 주식을 산다는 건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은 2차 전지가 계속 주도 섹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뀔지언정.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2차 전지 섹터, 주도 섹터의 그 중에서도 대장주격의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첫 번째 후보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여기가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고 요 상승에 대한 조정.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 조정 거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는 게 대형주에서는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여전히 뭐 좀 좋게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이제 대표님이 김작가TV 처음 출연하셨을 때가 이제 9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출연하셨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좋게 본다고 요즘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형주를 얘기하실까 싶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죠. 네, 엄청 많이 올랐죠. 9월 4일이 언제쯤이죠? 9월 4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네. 네.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0만 원 정도는 올랐네요. 그때 이후로 10만 원 이상 올랐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괜찮게 보시지만 다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조정이 나왔을 때. 그 21선, 뭐 조정이 확실히 21선까지 나올진 모르겠지만, 21선 부근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전저점 여기 아랫골이 있잖아요. 그런 부근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김작가TV 처음 나왔을 때도 LG 솔루션, 지금도 LG 솔루션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혹시 그 이유가 뭐 작은 중소형주를 말씀하시는 거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대형주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LG 솔루션이 너무 좋게 보시는 건지. 일단 두 가지 다 측면이 맞습니다. 작은 종목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뒤를 이을 강한 섹터가 테마주 말고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강한 섹터가 눈에 띄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섹터의 1등주를 조정시 매수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 되는 거죠. 자, 대표님이 이제 단기 매매 중심으로 하시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사실 장기 투자가 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좀 오랫동안 좀 가져가도 될 만한 주식 혹시 보이는 거 있으세요? 그 싸 보이는 주식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답보다는 제 철학, 제 주식 철학은 싼 주식을 사서 마냥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장 좋은 주식. 그러니까 싼 주식이 얼마나 쌀지 10년 동안 계속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시작할 때 그때 가장 유망한 주식을 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내기에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바닥이 나왔을 때 그때 저한테 지금 가장 유명한 주식이 뭐냐? 그럼 저는 대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대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